그날 문을 닫은 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선생님 이름으로 된 명령이었나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직접 문을 열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준호입니다. 시계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27년 전 저는 시간을 멈춰버렸습니다. 12월 27일 창고 화재. 문을 닫아. 그 명령이 제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안에는 8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아이. 평생 말하지 못한 아이. 오늘 그 아이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멈춘 시계를 들고 제가 만든 목걸이를 하고 선생님이 문을 닫으셨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27년간 숨겨진 진실.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구독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진실을 향한 응원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간판을 타고 떨어졌고 유리창에 부딪힌 물방울이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벽시계들이 차례로 초침을 움직였고 가게에 얇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메고 어제 고쳐두었던 탁상시계를 포장했습니다. 포장끈을 묶는 사이에 문 위의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계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었더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우비 끝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손부터 닦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세게 내려서요. 시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손바닥을 펼치자 작은 손목시계가 놓였습니다. 유리창이 조금 긁혀 있었고 용두가 헐거웠습니다. 저는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멈췄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 멈춥니다. 최근엔 완전히 멈출 때가 많아요. 할머니 유품이라서요. 어릴 때부터 제가 차고 다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목으로 갔습니다. 얇은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아주 짧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리고 용두를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혹시 목걸이를 잠시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목에 가져갔습니다. 이걸요? 별건 아닌데요. 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체인을 풀어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펜던트 뒤쪽 가장자리에 제가 젊을 때 쓰던 작은 사인과 제작 번호가 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오래된 작업대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세톤 냄새와 금속 가루를 매일 들이마셨고 밤을 새우며 납땜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목걸이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세요?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특별 주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펜던트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체인 연결 부품이 살짝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그녀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지금 체인은 당장 끊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오실 때 연결고리를 한번 갈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부터 살펴보지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은 드라이버로 뒷판을 열었습니다. 고무 패킹이 말라 있었고 태엽 가까이에 미세한 금속 가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오일이 굳어 있었고
배터리 단자에 산화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면봉으로 산화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렸고 작업대 램프 아래에서 시계 바늘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잦아졌습니까? 한 달 전부터입니다. 멈출 때마다 시간을 다시 맞추고 찾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걸이를 하고 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꾸 같은 꿈을 꿉니다. 그녀가 말을 마친 뒤 저는 시계를 뒤집고 톱니 사이의 간격을 확인했습니다. 바늘축이 아주 조금 치우쳐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세 조정 나사를 반바퀴 돌렸고 모터와 접점 사이를 새 오일로 얇게 적셨습니다. 그런 다음 새 배터리를 끼우고 뒷판을 닫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였습니다. 저는 10초 정도 더 지켜보았습니다. 초침이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움직입니다. 다만 오래된 부품이 있어서 정밀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며칠 맡겨주시면 더 정확히 손보겠습니다. 그녀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늘 이 시계를 차고 계셨거든요. 제가 어려서 꺼내달라고 조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손목이 작았는데도 굳이 차고 다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있던 허리를 펴고 물었습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진입니다.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진 씨. 그녀가 밝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영수증 뒤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혹시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다시 멈추면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걸이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체인 연결고리를 교체하면 더 안전합니다. 수진 씨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잠금고리를 확인하고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펜던트는 형광등 아래에서 아주 짧게 반짝이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왜 아까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보냈습니다. 목걸이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물건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보니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목걸이를 주문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진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를 아십니까? 예전에 가게를 운영할 때 자주 오셨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 입으셨고 말씀이 분명하셨습니다. 목걸이 주문을 하실 때 조건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피부가 약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을 것, 그리고 오래 버틸 것.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업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반납되지 않고 남아있던 고객 메모였습니다. 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메모 맨 아래에는 제작 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오래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히 닫았습니다. 이 메모는 제게 맡겨 두십시오. 정리해서 복사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오늘은 시계를 더 지켜보시고 목걸이는 다음에 수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미리 열어주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턱에서 잠시 멈추더니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같은 꿈을 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때로 꿈에서 마음의 순서를 바로잡습니다. 현실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서우시면 언제든 오십시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우산을 펴고 골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대 램프를 조금 낮추고 방금 손봤던 시계를 다시 올려보았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때 문 위에 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문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문을 미세하게 밀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한 번 더 눌러 닫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번호는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네, 조준호 시계방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중년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시나요? 가능한 건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관리부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언젠가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목걸이가 당신 손에 들어갔다면 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작업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들르겠습니다. 그날의 한마디를 꼭 가슴에 담아 가져가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2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빗줄기를 확인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얌전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가 맡기고 간 영수증 뒤에 몇 자를 적었습니다. 김수진, 연락됨, 목걸이 연결고리 교체 필요, 손목시계 배터리 오일 축 조정 완료, 경과 관찰. 저는 펜을 놓고 다시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긴장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가게에 불을 끄고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문을 닫으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은 셔터를 끝까지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다시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녁약을 꺼내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 작업대에 앉아 제 손목에 오래된 시계를 열었습니다. 배터리를 뺀 뒤 안쪽에 작은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적어 넣은 표시였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다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가 작아졌고 골목의 발자국 소리가 드물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자를 벽 쪽으로 돌려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면 됩니다. 내일이면 누군가가 오겠지요. 오늘 맡아둔 시계가 밤새 멈추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가 다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광등을 끄기 직전 초침이 한 칸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아침이 되니 비는 그쳤습니다. 밤새 창문에 매달렸던 빗방울들이 사라지고 유리창 밖으로 연한 햇빛이 번졌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시계들이 동시에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가볍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전자를 올리고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정확히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초침은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끓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수진이에요. 아, 김수진 씨.
무슨 일이십니까? 시계가 또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천천히 오십시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잠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시계를 고치며 느꼈던 묘한 감정이 다시 일었습니다. 초침이 살아 움직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또 멈췄다니 무언가 단순한 고장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분쯤 지나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피곤해 보였고 머리카락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들고 왔습니다. 밤새 잘 돌아가더니 새벽 3시쯤에 멈췄어요. 초침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어디 한번 봅시다. 시계를 받아 손끝으로 만져보니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리에 김이 서렸고 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올리고 용두를 살짝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시계를 차고 주무셨습니까? 네, 그냥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깼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시계를 봤더니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기운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의 뒷판을 열었습니다. 배터리는 새 것이었고 오일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침 바로 밑에 얇은 금속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루페를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어의 한쪽 끝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충격으로 깨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만든 금속 피로입니다. 피로요? 네, 오래 쓰다 보면 금속도 사람처럼 지칩니다. 처음엔 버티지만 언젠가는 작은 틈이 생기지요. 그게 지금 이 시계가 겪는 고장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그랬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늘 버티시던 분이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가게를 직접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손에서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메모 혹시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서랍에서 어제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안에는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K, M, J, 목걸이 1, 주문자 김명자, 납품 예정일 12월 27일.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명자 제 할머니 성함이에요. 그녀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2월 27일이면 사고가 난 날이에요. 창고 화재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다시 보았습니다. 글씨 아래에는 얇은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메모를 정리하며 표시하던 부호였습니다. 당시 작업 담당이 조준호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던 곳이 혹시 서부 창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왜요, 선생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라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때 저는 구조 담당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사람이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문을 열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다라는 무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까? 예, 하지만 그 명령을 제가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 이름으로 보고를 조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에서 먼지가 흩날렸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조준호 선생님 시계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전화 드린 사람입니다. 기록실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정리 중에 이걸 찾았습니다. 원본은 소실됐지만 사본 한 부가 남아 있더군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사고 일지.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문 폐쇄 명령 조준호.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명령 취소 요청 조준호.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 2번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대체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당신이 명령을 내리고 또 당신이 취소를 요청한 겁니다. 수진 씨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진짜로 누가 문을 닫은 건가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록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통신 기록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백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박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 안에서 오래된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불길 속 무전기의 잡음, 닫아라라는 명령. 저는 기억 속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빛이 매서웠던 남자. 그가 바로 박도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본사 자료실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검색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손끝을 말아쥐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함께 가죠. 박도윤이 남긴 흔적이 있는 곳으로. 기록실 직원은 조용히 봉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공개하면 제 자리가 위험해질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머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 위에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바깥은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잔잔한 비였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건 제 일입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그녀가 우산을 펴고 골목길로 나갔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맺혔다 흩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시계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초침이 멈춘 그 자리, 새벽 3시를 다시 보았습니다. 딸칵, 초침이 한 칸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작았지만 제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수진 씨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갈색빛 가죽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1977년 12월 26일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고 앞마당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속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김명자 씨가 손을 잡고 있던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바로 수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김명자님과 따님 납품 확인차 방문. 그 아이의 눈빛이 지금 수진 씨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 아이도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고가 났을 때 그 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생존자 명단에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방 불을 끄지 않은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펼쳐둔 서류 봉투와 사본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 폐쇄 명령 조준호. 그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제가 내린 명령이 아닌데 기록은 분명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누르자 거친 종이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시계가 5시를 알렸습니다. 유리창 바깥이 서서히 밝아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 9시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김수진 씨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 박도윤 씨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본사에 있던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보시겠어요? 그녀가 파일을 열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12월 27일 사고 당시 구조지휘관 박도윤. 그 사진 속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표정,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왼쪽 뺨의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무전기를 들고 있던 사람, 닫아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실까요? 어제 기록실 직원이 말했죠. 연락이 끊겼다고요? 하지만 사라진 사람이라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가게를 나섰습니다. 창고가 있던 곳은 지금 창원 물류단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새로 세워진 공장과 창고들이 이어졌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운전석에서 라디오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옛 산업지대 일대의 화재 조사 관련 문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듣고 계셨습니까? 예, 타이밍이 이상하게 맞네요.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일대입니다. 창고 자리에는 새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출입문에는 폐쇄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잠깐만요. 수진 씨가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 펜던트였습니다. 이걸 여기에 대보고 싶어요. 그녀가 문에 손을 얹고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며 잔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자리예요. 이상하게 익숙해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철문 무늬가 똑같아요. 저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날 저는 바로 저 문 앞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한다고 외쳤는데 무전에서 닫아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터졌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때 멀리서 경비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여긴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예전 이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옛 사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가 제 명함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도윤 소장님 일로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도윤 소장님이 며칠 전 이곳에 다녀가셨습니다. 건물 내부 점검을 하시고 어제 새벽에 다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장 뒤편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쓰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창고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옛 구조물 일부가 남아 있었고 콘크리트 틈 사이로 잡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희끗한 머리, 낡은 코트, 그리고 여전히 왼쪽 뺨에 흉터. 박도윤 씨였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조 선생님, 오랜만이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겠습니다. 무엇을요? 그날 다다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 그게 당신입니까? 그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 선생님, 그날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김명자 씨 딸이었습니다. 8살, 이름은 김서연. 어머니를 따라 창고에 들어갔다가 연기에 갇힌 겁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무전이 왔죠. 박도윤 명령이다. 조준호 명의로 폐쇄하라. 책임은 우리가 진다.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을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죠. 병원에서 석 달을 입원했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그 일로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목걸이를 만든 것도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담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예, 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우린 모두 살아남기 위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명령에 제 이름을 썼습니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때 저처럼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잠을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나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내가 살아남았고 그 아이는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 말에 몸을 굳혔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단 말인가요? 그분이 제 어머니셨습니다. 박도윤 씨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딸입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의 이름으로요. 거짓말입니다. 그날 통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조준호 명의의 명령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남긴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모든 게 기록됐단 말입니까? 예, 하지만 이제 곧 공개될 겁니다. 본사에서 그날이 백업 파일을 해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만 남았지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본사 기록 보존소 오늘 자정 자료가 공개됩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시간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녹슨 철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수진 씨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 할머니 유품 상자에서 찾았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지만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겉면에는 시계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평생 열지 못하고 간직하셨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시계 선생님께. 저는 목소리를 잃은 뒤로 펜으로만 말합니다. 그날 창고 안에서 저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였고 불길이 눈을 찔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손이 뜨거웠고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이다. 아이가 있다. 그 목소리가 선생님이셨나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는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목걸이를 엄마가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내 목소리란다. 이 목걸이가 빛날 때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제 딸이 대신해 주었으니까요. 선생님, 혹시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에게는 제가 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전해주세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김서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뒤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거기 계셨던 거죠? 예. 그리고 선생님이 구해주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으셨어요. 그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본사로 가야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녹슨 철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수진 씨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확실해졌네요. 예, 이제 가야 합니다. 본사로요? 예, 그곳이 마지막 문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색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불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겠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하늘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고 바람 끝이 싸늘했습니다. 본사 기록 보존소는 서울 외곽의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 좁은 입구, 그리고 철문 앞에 감시등. 저는 핸들을 돌리며 입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 자정에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셨죠? 예, 박도윤 씨가 그랬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건물 유리창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출입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야간 출입은 제한입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 자료 공개와 관련해 기록부서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확인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 자료실입니다. 신분증 제시하시고 올라가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제 가슴이 같이 떨렸습니다. 5층 문이 열리자 공기 냄새가 달랐습니다. 종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전자기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준호 선생님이시죠? 예, 박도윤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오늘 자정 제안자료 일부가 자동 공개됩니다. 그 전에 미리 보시겠다면 제가 열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철제 문을 열고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서류함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서류함 사이로 12월 27일 사고 내부통신 기록이라는 표식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오래돼서 열람 중엔 복사나 촬영이 금지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기로 옮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열람석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자 파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첫 화면에는 보안 등급 해제 예정 23시 59분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시계는 2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지네요. 예,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이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겪은 그날을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초가 흐르며 문서 목록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3시 59분 0초. 화면이 깜빡이며 새로운 파일이 열렸습니다. 음성 기록 12.27. 본사통신 최종본. 마우스를 클릭하자 잡음 섞인 무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출입 인원 전원 대피 완료. 한 명 남았습니다. 아이입니다. 명령이다 닫아.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박도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 취소합니다. 문을 열어. 누가 명령을 바꿨나? 조준호인가? 아니요, 상부 지시입니다. 잡음이 섞이더니 음성이 끊겼습니다. 수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들으셨죠? 선생님은 취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예, 그런데 누군가 그걸 덮었습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 구석에 자동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조 백업 파일 감지됨 외부 접근 중.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이건 이상하네요. 외부에서 동시에 접속 중입니다. 외부라면 다른 단말기에서 같은 자료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그 접속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녀가 키보드를 빠르게 눌렀습니다. 동부지사 박도윤 소장 명의입니다. 그 순간 모니터가 번쩍이며 꺼졌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깜빡였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담당자가 놀라 외쳤습니다. 접속이 끊겼습니다. 모든 화면이 꺼진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분이 뭘 하려는 걸까요? 아마도 기록을 지우려는 겁니다. 담당자가 전화기를 들고 본사를 호출했습니다. 백업 서버 접근 제한 요청합니다. 동부지사 차단하세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서 보관 서버의 상태 등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등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담당자님, 다른 저장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최종 사본이 지하 보관실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둘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벽면에는 전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하 보관실 문 앞에서 담당자가 카드를 인식시켰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버 장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계에서 붉은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종 백업 장치입니다. 그녀가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삭제 진행 중 12%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박도윤이 원격으로 삭제를 걸어놨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수동으로 전원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플러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담당자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전선이 손에 닿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전선을 뽑는 순간 불꽃이 튀었고 방 안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계의 소리가 멎었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비상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담당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삭제 중단됐습니다. 파일이 살아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복구하더니 USB에 옮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4번입니다.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USB를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담당자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5층 서버실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박도윤입니다.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올라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단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5층 문이 열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휴대용 녹음기. 그 안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 선생님, 이건 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날의 명령은 제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라 한 건 상부였고 나는 그 명령을 막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열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마자 불빛이 꺼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조심히 손에 쥐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예, 박도윤 씨는 진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비구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녹음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 때가 왔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불빛은 이미 꺼졌지만 제 손바닥에는 아직 그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책상 위에 먼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때서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명령은 제가 내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박도윤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증거와 기록뿐입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할머니가 왜 목걸이를 제게 남기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도 진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 보존소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 선생님, 서버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 파일은 지금 유일한 사본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제출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 한 대가 멀리 불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저 빛.
예,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준호 선생님께. 글씨체는 박도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하고 떠납니다. 그날 상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대가를 지금에서야 치릅니다. 당신은 끝까지 싸우셨고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모든 걸 전해 주십시오. 문을 닫은 건 제 손이었지만 열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도윤 씨가 이걸 남기고 떠난 겁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아마도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도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사람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제 그 말이 이해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다만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멈춰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의 초침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도윤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께 모두 보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예, 결국 그분도 벗어나지 못하셨군요. 그래도 마지막엔 진실을 남기셨잖아요. 진실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남기신 사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창고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어머니입니까? 예, 할머니 앨범에서 찾았어요. 뒤에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12월 26일 그 사고 전날입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가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사탕을 건네줬지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기억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기억이 오늘까지 선생님을 데려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기억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계방 문을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셔터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멈춰있던 시계를 올려두었습니다. 어제까지 고장나던 그 시계가 이상하게도 오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녀는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고쳐주신 덕분에 체인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걸 매일 차려고요.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목걸이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군요. 그녀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그녀가 돌아서며 가게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다시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겠지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초침이 딸칵, 딸칵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조용했습니다. 창문에 닿은 빗방울이 흐르며 작은 빛을 남겼습니다. 그 빛이 제 손목의 시계를 비추었습니다. 초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 불길도 닫힌 문도 이제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는 멈췄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골목 끝까지 햇살이 내려앉았고 시계방 유리창에 쏟아진 빛이 벽시계 초침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또렷했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평범하게 흐르는 게 낯설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에 닿는 커피잔의 열기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제 안에서 얼어붙었던 감각이 조금씩 녹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김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냥 잠깐 들렀어요. 요즘은 시계가 아주 잘 돌아가요. 이상할 만큼 정확해요. 좋은 일이지요. 오랫동안 멈춰 있었으니 이제야 제 시간을 찾은 겁니다.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저도 조금씩요. 요즘은 시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조용하게 고쳐진 세상. 세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달라질 뿐이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둘 사이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목걸이에 시간을 새겨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라면 제가 할머니에게 배운 숫자예요. 늘 말씀하셨죠. 너희 시간을 잃지 마라. 그 시간을 새기고 싶어요. 저는 잠시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펜던트 뒷면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작은 각인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시간을 원하십니까? 12시 27분으로요. 사고가 있었던 날짜를 기억하되 이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그녀의 말이 조용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각인기의 손잡이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금속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12시 27분이 새겨졌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각인이 끝나자 빛이 펜던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녀가 목걸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시간도 멈추지 않겠지요. 그럴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시간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시청에서 추모식이 있어요. 할머니와 그날의 희생자들을 위한 자리예요. 오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가야지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며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김명자님 특별 주문 1997년 12월 20일이라는 라벨이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목걸이 제작 당시의 청사진과 함께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조 선생님께라고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잡음이 흐른 뒤 단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선생님, 저는 김명자입니다. 이 테이프를 남기는 이유는 말로 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제 딸 서연이가 그날 창고 화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주문합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제 손녀가 이 가게를 찾아온다면 이 테이프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내 어머니는 살아남았다. 내 할머니는 널 사랑했다. 시간은 다시 흐른다. 조 선생님, 선생님은 그날 제 딸의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손녀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김명자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27년 뒤를 내다보며 이 메시지를 남기신 겁니다. 저는 테이프를 조심히 꺼내 새 봉투에 담았습니다. 수진 씨에게라고 적었습니다. 내일 추모식에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청 앞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고 무대 앞에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고 앞에서 웃고 있던 어린 소녀의 사진. 바로 수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사회자가 추모사를 읽는 동안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2시 27분 초침이 한 칸 움직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대 위 천막이 살짝 흔들리더니 햇살이 잠시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제야 할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그녀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맑네요. 이제 그분들도 우리도 조금은 맑아졌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에서 작은 장난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딸칵 딸칵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리듬이 제 가게의 시계들과 똑같았습니다. 시계방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 냄새가 맞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다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어제 고쳐둔 시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들어 귀에 대었습니다. 딸칵, 딸칵, 딸칵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네, 조준호 시계방입니다. 혹시 오래된 벽시계도 고쳐주십니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가져오십시오. 그럼 내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계, 새로운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시간. 그게 인생이겠지요. 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벽시계 유리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초침이 한 칸 더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또렷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들이 길 위에 흩어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시계방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손끝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나사를 잡을 때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다루는 일만큼은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제대로 맞춰야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시계 정비 수업도 듣고 있어요.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시간을 다루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시간은 차가워 보이지만 사람 손을 거치면 따뜻해집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벽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댁에서 가져왔어요. 고장이 심한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무 틀에 금이 갔고 유리엔 흠집이 있었습니다. 안쪽에 진자추가 느리게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계네요. 내 할머니가 아끼셨대요. 이걸 보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시계는 시간을 보여주는 기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시계를 보고 있으면 할머니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이버를 들어 뒷판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태엽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오일이 말라붙어 부품이 끈적거렸습니다. 이건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린 겁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품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작업대 불빛 아래에서 미세한 금속결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시계를 만들던 그날의 제 모습. 젊었고 자신 있었고 그러나 외로웠던 사람. 그때의 저는 세상 모든 시간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진자추를 살짝 밀었습니다. 딸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숨을 삼켰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기계의 마음이 돌아왔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 시계를 다시 만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녀가 벽시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시계는 제 집에 걸어둘 거예요. 매일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녀가 돌아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제 귀에 남았습니다. 딸칵, 딸칵. 그 소리가 어쩐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건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4일. 오늘 수진이가 18살이 되었다. 목걸이를 물려줄 때가 왔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다. 그날의 이야기를. 시계 선생님을 찾아가고 싶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2018년 11월 27일.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진다.
의사 선생님은 시민성이라고 했다. 마음이 목을 조이고 있다고. 그날 이후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온전한 목소리를 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목걸이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 이게 내 목소리가 될 거야.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준호 시계방, 창원시 중앙로 47번 길.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글씨로 꼭 찾아가세요, 수진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가게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손끝에 남은 금속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남은 수리 목록 마지막 내 시계. 손목 시계를 벗어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래된 기계식 시계, 제가 처음으로 만든 제 이름이 새겨진 시계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초침이 느려졌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고칠 때가 되었군요. 저는 시계를 열고 태엽을 감았습니다. 태엽이 돌아가는 소리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살아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밤이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수진 씨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죄송해요. 그냥 불이 꺼지지 않길래.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 고쳐주신 시계를 집에 걸었는데 시간이 딱 12시 27분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종이 한번 울리더니 멈췄어요. 12시 27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아마 그분의 마지막 인사일 겁니다. 저는 잠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런데 왜 저는 울컥할까요? 음물은 남은 시간을 위한 인사입니다. 시간이 다해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녀가 눈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 시계학교 시험이에요. 꼭 합격해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그럼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십시오. 그녀가 문을 나섰습니다. 문 위에 종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벽시계와 탁상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딸칵, 딸칵, 딸칵. 규칙적인 리듬이 제 숨과 섞였습니다. 손목시계를 귀에 대었습니다. 그 소리도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이제 됐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초침이 마지막으로 한 칸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 비가 멎었습니다. 공기에서 금속 냄새 대신 흙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이 스쳤습니다. 아이의 웃음, 목걸이의 빛, 수진 씨의 목소리. 그 모든 게 한 장의 시간으로 겹쳐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초침이 한 번 더 딸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시계방의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문 위의 종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종이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시계를 고치셨습니다. 빛이 창문에 닿으면 늘 같은 말투로 말씀하셨죠. 시간은 멈추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이 아직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몇몇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관 속의 선생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손목에는 그가 직접 만든 오래된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초침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선생님 시간도 멈췄네요. 하지만 이 소리는 남을 거예요. 그날 밤 시계방의 불빛이 꺼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곳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 기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수리 도중이던 작은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에 선생님의 글씨가 정갈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살아온 시간 대부분은 후회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해는 고마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시간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 시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초침을 달아주세요. 그게 내 부탁입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조심히 들었습니다. 뒷판을 열자 안쪽에는 미세한 나사가 풀려 있었습니다. 작은 초침 하나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빛을 비추자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초침이 마지막이구나. 저는 숨을 고르고 핀셋으로 초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초침을 맞물리는 순간 기계가 작게 진동했습니다. 딸칵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선생님. 그 말이 자연스레 입에서 나왔습니다. 작업대 불빛 아래서 초침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계방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선생님이 고치다 남긴 부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낡은 태엽 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움직인다. 저는 그 부품을 손에 쥐었습니다. 금속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원시청 근처에서 목걸이 시계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연 첫 번째 가게였습니다. 유리문을 여는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선생님 가게의 종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회중시계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시계는 바로 그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시계 고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아주 오래된 시계인데 움직이지 않네요. 시간이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곧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예전에 선생님이 제게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손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네, 맡겨 주십시오. 손님이 나간 뒤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벽의 시계들 위로 흘렀습니다. 모든 시계가 동시에 초침을 움직였습니다. 딸칵 딸칵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안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남긴 시계를 귀에 대었습니다. 그 소리가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선생님, 잘 들리시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 소리, 그리고 이 마음.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닿아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길 위로 가게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초침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조준호 선생님 시계방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익숙한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아, 내가 여기 있구나. 어머니, 어떻게? 내가 이 가게 이야기를 했잖니. 그래서 찾아왔어.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랬구나. 평생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선생님은 다 아셨어요.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서연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난 뒤일 겁니다. 그날 당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은 당신들 손에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흘러가세요. 조준호. 편지를 다 읽은 그녀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구나. 그녀가 가방에서 오래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들고 계셨던 거야. 그날 이후로 멈춰 있어. 고칠 수 있을까? 저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엄마가. 고칠 수 있어요. 선생님께 배웠으니까요. 저는 작업대에 앉아 시계를 열었습니다. 태엽이 녹슬어 있었지만 구조는 온전했습니다. 조심히 오일을 바르고 태엽을 감았습니다. 딸칵,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났네. 네, 이제 다시 움직여요. 저는 시계를 어머니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시간도 다시 흐르는 거예요. 그녀가 시계를 귀에 댔습니다. 초침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래, 흐르고 있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선생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회중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초침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 왔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칵, 딸칵, 딸칵. 세 세대의 시간이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김명자의 목걸이, 어머니 김서연의 회중시계, 저 수진의 손목시계, 모두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칵, 그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선생님이 남겨두고 간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0분간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멈춰있던 시간이 있다.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